안녕하세요. 칠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지은이는 전미경, 발행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를 펴낸 정신과 전문의 전미경님의 신작인데요. 습관적으로 자책과 후회를 하고 상처를 곱씹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등 복잡한 생각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저자는 우울과 불안 등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결국 과도한 생각 때문에 마음까지 아픈 거라고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털어내고 지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는 사람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의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인간관계로 걱정인 사람들은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호의와 선의를 구분하고 선한 사람을 친구로 두어야 합니다. 호의가 나에게 갖는 특별한 관심이라면 선의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좋은 품성입니다. 선한 사람을 곁에 두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귀한 관계가 됩니다. 또한 정치 성향과 종교 등 가치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성향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을 만나야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소모되는 불필요한 공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다르다면 굳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갈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선의를 지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순간순간의 선택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격려와 조언을 건네줍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인생이 즐겁다. MBTI가 대유행이다. 자기소개를 할 때 사는 곳, 나이를 말하면서 자기 MBTI를 같이 얘기할 정도다. MBTI로 궁합을 보면서 서로 잘 맞는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을 만날 때 MBTI 유형이 맞지 않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일례로 나와 남편은 MBTI 4가지 모두 다르지만 별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고마움, 미안함의 정도가 비슷한 덕분이다. 이런 관계를 맺기까지 내가 정한 몇 가지 확고한 기준이 있다. 한 사람의 도덕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 상대방을 평가할 때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다. 즉,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이기심과 이타심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타인이 희생하는 것쯤은 당연하며 들키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경계하고 준법의식과 공헌의식이 높은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입양한 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에 빠뜨린 양부모,
생후 2주 된 아기를 방치하여 목숨을 잃게 한 20대 부부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높은 확률로 부모다.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이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졌다면 아이는 살지 않았을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욕설을 하고 해악을 끼치는 이, 목숨까지 앗아가는 난폭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이, 불법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이의 이면에도 도덕성의 결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적 상황에 닥쳤을 때 무턱대고 공감과 소통을 시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바라보고자 애써야 한다. 달콤한 연애를 시작한 사람이 우연히 애인이 문제의 커뮤니케이션에 활동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만나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글을 본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헤어지는 거 추천, 왜 문제인지 모르겠음, 알아서 판단하시길 등 사람들의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이 역시 도덕성 기준의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보인다. 또 운전할 때 돌발 상황에서 나오는 반응이 난폭하다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다면 그의 도덕성을 잘 살피고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공감과 소통을 시도하며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며 세상은 힘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우리는 절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다. 가치가 비슷한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간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가치란 거창하게는 나의 철학이나 사상을, 소박하게는 무엇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상대방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파악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소모되는 불필요한 공감과 소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정치 성향과 종교다. 사람의 정치 성향과 종교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보수정당 지지자인 아버지와 정치적인 견해의 차로 갑론을박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 종교도 마찬가지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와 종교는 묘하게도 이성의 탈을 쓴 감성의 영역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나 논리로 주장하는 논박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도에 가깝다. 비단 두 영역뿐 아니라 아파트 매매 문제 같은 일상적 영역에서도 가치는 끊임없이 충돌한다.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보는 남편과 아파트를 여러 채 사고 팔아서 자산을 불리기를 원하는 아내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행복의 가치를 관계에 두는 사람, 자유에 두는 사람, 경제력에 두는 사람은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해 가기 마련이다. 한 설문에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냐는 질문에 많은 미혼자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사람을 사귀거나 결혼을 할 때 자신을 향한 배려심은 중요하게 보면서 삶의 가치는 다음으로 두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향점, 최종 목적지를 보여준다. 만약 배우자가 같은 종교를 갖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은 세계를 바꿔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취향이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MBTI는 환경에 따라 나이를 먹으면서 변할 수 있지만 도덕성과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자신의 선택에 크게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상대의 도덕성과 가치관이 나와 크게 어긋난다면 굳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나를 갈아넣지 않아도 된다. 모두에게 공감하고 모두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나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수용하기에도 바쁜 인생이다. 나이 들면서 친한 친구와 멀어지는 진짜 이유.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야 행복할까?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그러나 친구나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인생 시즌 1과 달리 인생 시즌 2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더라도 시즌 2는 절대 포기하지 말자. 방법은 어렵지 않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지인들을 주변에 두면 된다. 누구와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연인으로 만나면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빡침 코드와 웃음 코드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라는 조언을 했다. 본인의 연애 경험상 이 두 가지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보고 무릎을 쳤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티키타카가 되고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은 바로 분노 코드와 유머 코드가 비슷한 이들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공인한 성격 검사인 빅5 이론으로 설명된다. 빅5는 인간의 성격을 기술하는 어휘들을 모아서 분석하니 인간의 성격은 크게 5가지로 범주화된다는 이론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는 이유. 2002년에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마이클 애시튼과 한국인 심리학자 이기범은 기존의 빅5 요인 5가지의 정지, 겸손이라는 요인을 더한 6가지 모델인 헥사코 테스트를 제시했다. 헥사코라는 명칭은 6개 요인인 정직, 겸손, 정서성,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정직, 겸손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믿음직하고 또한 충직하고 겸손한 속성이 있으며 낮은 사람들은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가식적이고 거만한 속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헥사코 테스트를 통해 친한 친구 사이의 성격적 특성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했다. 흥미롭게도 절친 간의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성 성향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즉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타인에게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얼마나 성실하고 계획적인지 얼마나 불안도가 높고 조심스러운지는 누군가와 친해지는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척도는 정직 겸손과 개방성이었다. 즉 인간은 올바름과 공정함에 대한 척도가 비슷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관과 연결되는 요소가 바로 분노 코드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보는지 대중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보는지에 따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 즉 정치와 종교, 역사관과 철학,
기타 개인적 가치관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불법 탈세를 당연하다 생각하는 부부끼리는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 어떤 비인도적인 일도 거침없이 한다. 반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과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공정무역을 지향하고 지구 환경의 파괴를 걱정하면서 서로 모여 작은 일이라도 실천한다. 서로가 지향하는 신념이 같으면 아군이 되어 서로를 지켜준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의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슷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한편 개방성은 놀이문화에 해당하며 유목코드와 연결된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지적 탐구를 추구하며 호기심이 많다. 반대로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익숙하고 즐거운 활동을 같이 나누는 데 관심이 많다. 전자가 새로운 문화에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기존의 관습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작가나 예술가들은 이 개방성 점수가 높다. 호기심이 많아 지적 탐구를 추구하며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대화가 재미없다고 푸념하는 부부들은 바로 이 개방성의 수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세상을 즐기고 누리는 방식이 비슷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단지 그 동네에 살아서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유목코드, 즉 그 또래의 놀이 문화가 맞아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분노 코드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사귀는 또 하나의 축으로 올바름과 공정함에 대한 척도인 분노 코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유모 코드만으로 사귀었던 어린 시절의 친구와 멀어지기도 하고 유모 코드가 완전히 달라도 분노 코드가 잘 맞는다면 내 바운더리 안으로 끌고 오기도 한다. 반대로 나이가 들고도 여전히 유모 코드만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은 남과 자신의 분노 코드 궁합을 맞춰볼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어나간다. 인생 시즌2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 분노 코드와 유모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자. 하나는 가치의 문제고 하나는 유의 문제니 나의 행복을 위해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말자. 나이가 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물갈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떠나는 것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자. 나의 변화와 성장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 말이다. 분노 코드와 유모 코드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내 옆에 두겠다고 다짐하는 것, 나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다. 무늬만 남은 가정, 정서적 교류가 전혀 없는 부부, 겉얘기만 하고 사는 친구는 가정이나 부부, 친구라는 형식만 있을 뿐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부여한 형식적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본질적 세계로 발을 디뎌보자. 분노와 유머라는 양념을 더해준다면 그 세계는 타당해지며 다채로워질 것이다. 내가 사람을 손절하는 기준. 20대 초반 건우 씨의 화두는 오로지 친구 관계다. 같은 동네에 살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가장 친하며 이들과 때때로 생기는 갈등이 건우 씨를 힘들게 한다.
친구들끼리 술 마시다가 생긴 사소한 다툼으로 건우 씨는 동창 모임에서 나오게 됐다. 그는 싸움을 벌인 친구들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드는지를 내게 털어놓았다. 한 명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고 한 명은 자기밖에 모른단다. 같은 중학교에 다닌 것이 인연의 시작이고 추억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껏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진짜 연락을 끊을 것을 왜 그동안 되풀이되는 갈등을 반복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호의가 아닌 선의로 사람을 판단한다. 한참 친구 문제를 얘기하던 건우 씨가 불쑥 나에게 주로 어떤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냐는 질문을 해왔다. 가끔 건우 씨처럼 스스로에게 궁금한 것을 나에 대한 호기심으로 치환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나는 꽤 솔직하게 대답하는 편이다.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옳은 걸까요? 라는 물음을 둘로 표현하는 것을 알아서다. 건우 씨가 정말로 내 사생활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이런 질문에 답해줄 어른이나 멘토가 없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을 안다. 저는 주로 선한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요 라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내가 사람을 사귀는 기준은 나에게 보이는 호의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선이다. 호의가 그 사람이 나에게 갖는 특별한 관심이라면 선의는 그 사람이 타인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좋은 성품을 말한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내 기준에서 선하지 않으면 지인으로 삼지 않는다. 어느 모임에서 만난 또래 한 명이 친하게 지내자며 다가왔지만 유부남과 만난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거리를 두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친한 척을 하며 사내 동호회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아나무인으로 갑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모임에서 바로 빠져나왔다. 어느 조직에서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 쓰게 된 적이 있었다. 상황을 잘 아는 친한 지인이 사람들이 내 험담을 하는 자리에서 나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고 험담에 동조한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 현재 내 곁에 남아있는 지인들은 제법 오랫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검증한 사람들이다. 선의로 사람을 사귄다는 건 사람을 자신의 바운더리로 들이는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선의를 가진 좋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곁에 두면 그들은 돌멩이 속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은은히 광채를 내며 그 빛을 나에게 나누어주는 귀한 사람이 된다. 선한 사람들을 곁에 두면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에 살게 된다. 물론 20대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았고 힘들기도 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머리 아프게 고민도 했으며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는 갈등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선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기에 현재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꾸릴 수 있었다. 선의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누군가를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손절이라고 해서 연락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 사람과 서서히 거리를 두면 되니 별다르게 힘들 건 없다. 건우 씨가 다른 질문을 해왔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사람을 판단해 왔어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의 바운더리에 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노력했어요. 직원을 뽑거나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시행착오도 경험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남더라고요. 손절 말고도 중요한 것은 또 있다. 나는 선의를 지닌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호의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꽉 붙잡는다. 그런 사람이 보이는 호의에는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스라 응답한다. 또 선한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며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누가 내게 어떤 복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나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인복이라고 말한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족으로, 지인으로, 친구로 존재하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인간관계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한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려 드는지 고민하고 엄마를 바꾸려 노력하겠지만 엄마는 평생 편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회사 과장님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님의 행동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타인과의 거리 조정뿐이다. 거리를 조정하면 내가 타인에게 받는 영향을 바꿀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는 당장이라도 손절할 수 있고 좋은 친구에게는 나 또한 호의를 베풀어 서로 진정한 우정을 키울 수 있다. 서로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사람과의 거리를 내 입맛에 맞게 주도적으로 해보자. 선한 사람을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내 바운더리 밖으로 내보내자. 선의를 지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라. 선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인간관계에서도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당신은 남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럴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어쩜 저렇게 자기만 알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머릿속으로 하게 되는 질문이다. 그나마 학교나 회사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경우라면 괜찮다. 그곳을 떠나면 어느 정도 물리적 거리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견디기 힘든 것은 가까운 관계, 예를 들자면 가족에게 이런 끊임없는 물음이 생길 때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지?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막말을 하지? 왜 아내는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지? 이렇게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걸까? 이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다는 내 욕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대체 왜 그랬을까 고민하는 것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흔하게 쓰는 방법은 그 사람이 지나온 과거의 서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배려 없게 행동하는 이유가 상처받은 과거에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말이다. 남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나쳐 자기 자신이 더 피곤해지는 경우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태도는 타인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타인의 서사를 이해해줄 필요는 없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회사 상사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당하면서 자랐다고 해서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김대리에게 짜증을 내도 되는 걸까? 회사 상사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쌓인 분노와 아내와의 갈등을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한다면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눈을 흘리는 격이다. 내 안에서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남은 감정의 찌꺼기를 타인이 이해해 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나도 타인의 감정 찌꺼기를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 때로 우리는 이해를 강요받을 때가 있다. 입사 후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한 직원이 최근 회사의 정기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보자. 과장으로 승진할 차례였는데 오너 패밀리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발령받게 된 것이다. 이때 상사로부터 대표님이 워낙 가족 사랑이 남다르신 분이잖아. 이해해줘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떨까?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내가 이해라는 말은 얼마나 폭력적인가. 이해는 남이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해라는 말은 겉으로는 상황을 포용하라는 조언 같지만 실은 너의 불편한 감정과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포기해 라는 갑질이다. 우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마누엘 스미스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남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과도하게 높은 타인 감수성과 지나치게 낮은 자기 감수성. 타인의 서사를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나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적 필요에 의해 의사 환자 관계 안에서 그 누구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나처럼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의 서사만 이해하면 된다. 왜 나는 수차례 바람을 피운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것인지, 왜 남편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한다. 왜 나는 남들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인지,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듣게 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힘들어하는 사람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나의 경계를 침범하고 무리하게 대한 타인은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 불편하고 힘들다 외치는 나의 감정은 무시한다. 과도하게 높은 타인 감수성과 지나치게 낮은 자기 감수성으로 삶을 살아간다. 타인에게서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말라간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이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잘 생각해보면 타인이 무례하고 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객관적 현실인데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무조건 나의 잘못을 찾는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인 감수성과 자기 감수성을 지닌 사람만이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받는다.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꼭 필요하다. 좋은 인간관계가 밑바탕이 되어야만 스스로가 가진 회복 탄력성이 자라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 크고 작은 역경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가 아닌 나쁜 인간관계에서 안식과 위안, 지지와 구원을 구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위험도가 크다. 믿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고, 믿었던 애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믿었던 배우자가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보고 듣고 경험한다. 인간은 단지 한 면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존재고, 때때로 닥치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예측할 수 없으며, 때때로 그 예측은 나의 상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개연성 없이 자극적이기만 한 아침 드라마가 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알게 되었다. 좋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나쁜 사람은 주변에 수두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와 나쁜 인간관계를 열심히 분류해내고 타인과의 거리를 조정할 줄 알아야 한다. 내 주변이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나 또한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행복할 수 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두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잘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경우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봐야 한다. 약자를 대할 때 쓰고 있는 가면이 벗겨지는지 말이다. 또한 본인의 이득과 상대방의 이득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봐야 한다. 찰나의 순간 포착되는 그 사람의 속내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보고자 하면 보이고 안 보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면서 공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직원을 뽑을 때는 서류 면접을 거치고 1차, 2차, 3차 면접까지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살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리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지 말이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쁜 사람이나 나와 결이 안 맞는 사람과의 연을 정리해야 한다. 빈자리가 있어야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양다리를 걸치고 애인과 헤어져야지만 인성 좋고 배려심이 뛰어난 이성에게 곁을 줄 수 있다. 좋은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모자란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치유를 받고 행복을 느낀다. 그러니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열심히 기르자.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될 것이다. 나의 인생에 고한 자태를 뽐내며 좋은 향기를 풍길 것이다. 나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 또한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자. 내가 한 사람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면 그 또한 인생의 큰 의미이리라. 인생을 향유하라. 행복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음미하고 즐길 줄 안다. 부정적인 사건에 잘 대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긍정적 경험에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도 큰 능력이다. 미국 누율라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프레드 브라이언트는 행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향유하기를 제안한다. 향유란 긍정적인 경험을 자각하여 충분히 느낌으로써 행복감이 증폭되고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음식, 예술, 자연, 사랑 등 삶의 모든 것에서 긍정성을 찾아내고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향유는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사람만이 순간적으로 느끼는 긍정 감정이다. 향유를 잘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낙관적이며 부정정서가 낮다. 인생을 향유하는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는 순간에 몰입해 심취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제공해 준 대상에 고마움을 느낀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인간만이 지닌 능력이다. 타인이 베푼 수고와 배려를 인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나와 타인의 긍정 정서를 끌어올리며 긍정적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세상에 그 어떤 호의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좋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은 자신이 지금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향유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브라이언트 교수는 향유의 능력을 잘 키우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거나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타인의 평가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다.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과 경이로운 자연을 보는 순간을 오롯한 나의 경험으로 만들 수 없다. 그저 어떤 미술관을 관람하고 어떤 장소에 다녀왔다는 객관적 사실만 남게 된다. 향유하는 감각은 음미하고 만끽하는 것이기도 하다. 좋은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연습을 해보자. 셋째, 경험의 긍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을 오를 때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등산은 자연을 느끼는 동시에 건강해지는 유산소 운동이고 성취감도 느껴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보자. 유정 씨는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기에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못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에 부정적 측면만을 인지했다. 자신을 완벽주의자라고 오해하며 나쁘고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는데 감각을 곤두세웠다. 이제부터 유정 씨는 긍정적인 면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며 나는 향유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하루에 몇 초짜리 설레는 순간들을 모아 5분을 만들면 살만해진다고 말한다. 이 드라마는 행복은 불행의 반대말이 아니며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불행하다고 해서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다고 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각각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말한다. 불행의 순간에도 우리는 찰나에 느끼는 행복의 순간을 꽉 움켜쥐어야 한다. 순간을 향유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